군사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력이 되어야 되는 거고, 레고의 베트남 공장이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고요. 베트남이 올해 처음으로 7,200억 달러를 돌파한 무역수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베트남은 생각지도 않게 이 이동통신 시설이 매우 잘 깔려 있고 통신요금이 매우 저렴했기 때문에 모바일을 통해서 이커머스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3년째 베트남에서 화장품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왜 베트남 시장인가라고 하는 책도 썼고, 가깝고도 먼 아세안이라고 하는 칼럼을 통해서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한투의 베프 이용국입니다. 미중 갈등 속의 베트남의 상황은 사자성어로 하면 출탁 동시에 해당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베트남이 성장하고 어느 정도 부강한 나라가 돼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단순하게 군사력만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력이 돼야 되는 거고, 이 경제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성장을 하고 기업들을 유치해야 됩니다.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이 자국으로 돌아오거나 베트남으로 돌아가게 압박 아닌 압박을 하고 있고, 애플의 제품들을 생산하는 대만 기업들이 베트남을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마저도 베트남에 와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베트남을 활용해서 이커머스로 아세안 시장에 적극적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라자다라고 하는 이커머스를 통해서 하노이를 중개지로서 아세안 전체의 물건을 퍼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의 관계가 안 좋았던 나라지만 최근에 친하게 지내려고 다시 노력을 합니다. 베트남은 미국한테도 많은 것을 얻어내고 있고 중국을 통해서도 얻어내고 있고, 줄타기 고수 베트남은 절대 어느 누구의 편을 들지 않고요. 항상 공개적으로 베트남 외교의 핵심은 그 누구와도 군사동맹을 맺지 않고 친하게 지낸다고 하는 것이 베트남 외교의 정책입니다. 물론 중국에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너무 거대해지다 보니까 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들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EU와 FTA가 체결되면서 수많은 유럽 기업들이 베트남에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레고의 베트남 공장이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고요. 베트남 지도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요, 베트남은 딱 중간이에요. 바다를 끼고 있고, 그러면서 중국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태평양을 넘어서는 미국 제품들이나 미국 군사력이나 모든 것들이 베트남을 통해서 대륙으로도 갈 수도 있고 유럽으로도 갈 수 있는 딱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그런 허브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전 세계에서 FTA를 가장 많이 체결한 나라이거든요. 베트남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수출하기도 너무 좋고요. 베트남을 통해서 중개 모욕을 해서 나가는 제품들도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베트남 정부도 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지금 많이 알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특히 IT 산업을 유치해야지만 자신들이 중진국이 될 수 있다고 본인들이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이 다른 나라들로부터 해서 하이테크 산업을 유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베트남이 소득 수준이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그냥 하이테크 산업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베트남이 의외로 아세안의 IT 강국이에요. 그리고 아세안, 뉴질랜드, 호주를 포함한 나라 중에서 베트남 게임 산업이 가장 크고 게임을 가장 많이 개발하고 퍼블리싱하는 나라입니다. 군이 운영하는 비에텔이라고 하는 통신사는 전 세계의 11개 국가에 진출해서 그 나라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동통신사보다도 순위가 더 높아요. 지금 세상에서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그거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좀 유치하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네, 2022년에 4월 달부터 베트남 큰 무역 수지의 어려움에 대한 경고가 좀 떴습니다.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오다 보니까 주문이 대폭 끊겼습니다. 그런데 올해 베트남 정부가 하려고 했던 목표가 GDP 6% 성장인데 실제로는 8.02%, 2.02% 더 추가 성장을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들 놀래기도 했고 여러 분야에서 성장을 좀 많이 했고, 특히나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베트남은 인플레이션도 4% 미만으로 매우 괜찮게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올해 처음으로 7,200억 달러를 돌파한 무역 수지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베트남이 수출로는 2022년 결과는 아직 다른 나라들 순위가 나오지 않아서 통계가 잡히지 않은데
2021년 기준으로는 아세안에서 싱가포르 1위, 베트남이 2위, 태국이 3위입니다. 그런데 올해 아마도 베트남이 20위 이내로 수출 규모는 들어올 것 같고요. 아세안에서는 싱가포르이 1등이라고는 하지만 싱가포르의 무역 수지 1위는 중개 무역을 통한 이 무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생산을 해서 수출하고 수입하는 거는 베트남이 실질적으로 아세안의 1위입니다. 이제는 베트남이 아세안 최고의 무역 강국이라고 말해도 될 상황입니다. 베트남은 과거 10년과 지금의 10년의 소비 형태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전쟁 직후에 1975년에 전쟁이 끝나면서 태어난 사람들과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베트남에 완전 개방된 상태에서 물자가 풍부한 상태에 태어난 젊은 세대들, MZ세대들이 소비하는 성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한국에서의 30년 격차 같은 것들이 이 베트남의 10년 격차의 소비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베트남은 베트남 프리미엄 시장들이 급격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베트남에서 코로나 때문에 매우 위기를 겪으면서 해외 유학을 가 있던 베트남 상류 사회들이 베트남에 돌아오면서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했던 씀씀이를 베트남에서 하게 되고요. 그 사람들이 찾던 제품들을 베트남에서 하다 보니까 베트남 샤넬 매장에 재고가 없어서 못 팔기도 했었습니다. 2000년대에 태어난 MZ세대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본격적으로 소비를 하면서 베트남 소비 시장은 훨씬 더 크게 되고 그리고 양질의 고급화된 시장들이 지금 급격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아세안 주요 6개국 중에서 디지털 시장이 매우 큰데요. 그 이유는 참 역설적이게도 오프라인에 있는 이 쇼핑몰들이 잘 없어서이기도 합니다. 다른 아세안 주요 6개국들은 잘 생각해 보시면 화교들이 경제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전쟁이 1975년에 끝났고 화교들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모두 다 미국이나 프랑스 다 이렇게 탈출을 했거든요. 이 경제권들이 정부가 가지고 있고 전쟁이 끝난 직후에 이 베트남은 경제력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프라인의 쇼핑몰들이나 백화점이 형성될 여력이 없었습니다. 베트남에서 근무하던 2013년도만 하더라도요. 베트남 전국에 백화점이나 쇼핑몰이라고 하는 게 13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에 이커머스가 베트남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그동안 물건을 잘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를 하다 보니 베트남의 이커머스가 급격히 성장을 했고요.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오프라인에서는 이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세수를 징수할 수 있는 이 파악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면 모든 경제 행위가 드러나게 되다 보니까 세수 징수 목적에서 그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에서 이커머스를 더욱더 지원을 하고 세금 혜택을 주면서 베트남의 이커머스는 지금 아세안에서 가장 큰 이 시장이 되었습니다. 보통은 공산주의 국가이고 권위주의적인 국가에서는 이 온라인이라든지 통신 제한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베트남은 되게 유연한 정부이다 보니까 군이 적극적으로 베트남 전국의 통신망을 잘 깔았고요. 그래서 베트남이 전 세계에서 통신 요금이 가장 싼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2011년도에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 저는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길거리에서 조그만 의자에 앉아서 먹는 식당과 카페에서조차도 와이파이가 무료였습니다. 그만큼 베트남은 생각지도 않게 이 이동통신 시설이 매우 잘 깔려 있고 통신 요금이 매우 저렴했기 때문에 베트남 소비자들이 이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서 이커머스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베트남에 처음 왔던 2011년도와 지금을 비교를 해보면요. 그 당시에는 대형 슈퍼마켓을 가도 비닐봉지를 3겹, 4겹을 싸줬던 게 금방 찢어졌거든요. 2011년도인데도요. 당연히 베트남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은 없고요.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바일 뱅킹이 거의 안 돼 있고 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해도 3시간에서 5시간, 주말이 껴있으면 월요일이나 돼야 돈이 입금이 되었거든요. 지금은 당연히 전 국민이 모바일 뱅킹을 통해 가지고 입금을 그 순간순간 다 하고 있고요. 1억에 가까운 인구인데 전체 도시화율이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5년 내에 50%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작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북부의 하노이와 하이퐁, 중부의 다낭, 남부의 호치민과 건터라고 한 5개 5대 도시를 바탕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이 인근에 있는 도시들을 더욱더 광역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불과 10년 사이에 벌어진 베트남에서의 변화는 우리나라에서 30년 동안 일어났던 변화만큼이나 급격히 변화를 했고요. 마치 베트남과 한국은 빠른 변화 속에서도 잘 이겨내고 잘 적응하고 그거를 긍정적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비슷해서 한국이 이렇게 잘 되었던 것들이 고스란히 베트남에서도 잘 될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세계에서 15번째 무역 국가가 될 거라고 하는 영국의 싱크탱크의 의견도 있었고요. 실제로 그런 어떤 데이터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 누구나 다 베트남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이라든지 변해가는 모습이라든지 분명히 이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 나라인 태국에서조차도 지금 베트남에 투자하는 금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에서는 이제 목에 차서 더 이상 성장 여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인근에 있는 나라나 멀리 있는 유럽이나 북미에 있는 나라에서조차도 베트남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 이제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곧 돌아옵니다. 앞으로 한투 베트남 많이 기대해 주세요.